일단 그 데일리 테스트 공고는 다 펴주세요. 붙여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인해야 돼서.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 검사하기 전에 일단은 그 상담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지금까지 상담 신청자가 총 17명입니다. 3자리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20명으로 좀 마감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좀 원래는 좀 더 이상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진짜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짜도 최대 20명까지밖에는 상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만약에 그 이상을 상담을 하려고 하면은 한 명 한 명 상담에 너무 퀄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고요. 이제 막 뭐 학부모님 통해서 뭐 신청하거나 뭐 전화로 신청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커트났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카톡 또는 문자로 저에게 어떤 학교 누구누구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 안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상담 신청을 뭐 원하시지 않으면은 뭐 상관없고요. 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신청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물 제출 기한은 다음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준비물은 이제 크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생기부랑 성적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모의고사 성적표도 있으면은 좋은데 없으면은 사실 뭐 어쩔 수 없죠. 없으면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냥 내신 성적표, 지금까지의 성적표랑 그 다음에 생기부 요거만 있으면 되고 둘 다 나이스해서 출력이 가능하니까 출력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준비물을 제출할 때 제가 저에게 직접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그 설문지 같은 걸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좀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총 취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 뭐 얘기 나온 김에 일정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 주 토요일 8월 6일까지 이때까지 이제 준비물을 제가 취합을 할 거고 준비물 제출이 안 되면은 상담 취소입니다. 한 주 동안은 제가 이제 그 입시 담당 선생님과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상담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단추려서 말하면 문자 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첫 번째, 지금 나 정도면 대학 어디 갈까? 이거. 두 번째, 내가 그 이상 대학을 가고 싶으면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생기부에서 어떤 내용을 더 넣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어떤 성적을 어떻게 올려야 될까? 요겁니다. 딱 이 두 가지 갖고 상담할 거예요. 너네가 제일 궁금한 거 그 두 개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 두 개를 기반으로 상담을 할 거고 그거를 한 주 동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네가 보통 16일날 이제 계약을 하는데요. 제가 보통 월화에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상담을 할 건데 그러면 수, 목, 금, 토, 4, 5, 6, 7, 8, 9, 10 하면은 딱 10일 나옵니다. 10일. 자, 이때부터는 제가 미리 말하면요. 아마 8월 29일부터는요. 내신 대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2학기 중간고사.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상담하기가 좀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제가 상담할 수 있는 기간은 17일부터 27일까지 딱 10일밖에 안 됩니다. 10일이다 보니까 하루에 2명씩 한다고 치면은 20명밖에 못 하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 날짜와 시간을 맞춰서 이제 상담 우선순위대로 이제 그 상담 순위가 다 있어요. 문자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상담 1순위부터 해갖고 제가 수요일부터 한 명씩 이렇게 배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학원 오는 시간이나 그 요일에 맞춰서 제가 좀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 신청 1순위가 화목반이야. 그러면은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날 제가 되도록이면 배정을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웬만하면은 오는 날 상담을 하는 게 좀 편할 테니까요. 근데 화목반이면요 어쩔 수 없이 토요일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제가 시간을 보낼 건데 그 시간이 안 된다면은 반드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정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상담을 받아보신 분은 알 텐데요. 제가 어떤 날짜, 시간을 다 일괄적으로 보내주면은 저 이때 다른 스케줄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바로 말씀을 주셔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것 때문에 상담 순위가 약간 밀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원래는 토요일 상담이었는데 다음 주 화요일로 밀린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케줄에 따라서 그리고 제 스케줄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그 상담료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를 한 거는요. 그 입시 담당 선생님께서 오히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한테 피를 드렸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그 내용으로 상담을 해줄 건데 상담비를 나보고 안 받는이에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안 받을 건데요? 이러니까 왜 안 받니요? 나보고. 그래서
아니 나 우리 학원 재원생들 위해서 내가 해주는 거니까 난 안 받겠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보통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는 상담이면요 30분에 50만 원이래요. 상담료가 30분에 50만 원, 1시간에 100만 원이죠. 1시간까지 보통 상담을 안 하니까 30분에 5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제 아니 됐다고. 나는 뭐 내가 지금 뭐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 벌자고 했다면 뭐 인원수 제한 뭐 이런 걸 안 뒀겠죠. 그걸 왜 둬요? 그리고 돈 내라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이런 생기부 관련해서 가이드를 그냥 제시해 주는 거예요. 가이드. 지난번에 상담을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겨울 때 1, 2월에 상담을 했을 때는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예 그냥 입시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몰라서 그냥 그때는 좀 1대1로 설명해 준다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학교 생활을 절반은 했으니 입시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조금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려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내가 생기부에서 특정 내용이 빠져 있어. 전공적 합성이 부족한 내용이 있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로서 메꿔야 돼. 근데 보고서를 다짜고짜 써라 이러면은 니네가 못 쓰겠죠. 그래서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이 정보를 잘 모른다고요. 그런 거 알려줄 거야. 그런 거 알려줄 거야. 됐죠?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또 꼭 신청을 하시고 제가 고2 담당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놨어요. 전부 다. 어떤 얘기했냐면 지금 다 전원 고2 수업하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업 시작할 때 학생들한테 상담에 대한 이야기 한 번만 해달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전 고2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아마 수업 끝나면은 아마 문자 올 거예요. 저한테. 문자가 오기 시작해서 아마 자리가 오늘로서 끝날 것 같습니다. 제 조심스러운 예상으로는요. 잠깐만요. 벌써 하나 왔네. 지금 왔네요. 지금 한 몇 분 전에 왔었는데 2자리 남았네. 자, 아무튼간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순위가 이제 뭐 21순위, 22순위 이렇게 밀려도 일단은 그 제가 받아놓기는 할 거예요. 받아놓기는 하되 대신에 탈락될 수 있다는 점. 왜냐면은 내가 22명까지 받아놨어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3순위랑 4순위가 준비물을 제대로 못 챙겼어. 그래서 얘는 탈락됐어. 그러면은 이 21순위, 22순위가 올라올 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제가 일단은 소위 말해서 예비 번호는 받아놓을 거예요. 예비 번호. 알겠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데일리 테스트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이 다 있냐? 자, 봅시다. 군대 배운 건 자시더라고. 이건 뭐야? 뭐 설마 미더 판스라고 썼죠? 전 기사도 있을 것 같아. 어려운 바로 가는 것 같아. 이걸 보시고. 이거는 괜찮아. 얘는 괜찮은데 얘는 안 돼. 이거 뭐야? 이거는 맞출 수 없는 맞출 수 없는 문제라고? 어떡하지? 맞춘 사람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어요? 그것만 하죠. 재밌는데? 신분이랑 똑같이 썼네. 뭔가 나름 그럴듯하게 썼지만. 네. 이거는 괜찮아요. 이노트북 써도 돼요. 지멋대로 부사 위치 바꿔놓고 맞았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상관없어. 근데 그렇게 알아뒀으면 좋겠어.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때는 그 빈도부사의 위치 있지. 비조비라 그 빈도부사 위치. 걔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동사를 수식할 때. 안 돼.
말은 그럴듯하게 잘 썼네. 나름대로. 아이가 좀 폼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사인. 아니 잘했네. 오케이, 잘 봤습니다. 자, 좀 빠르게 볼게요. 미리 말하면요, 오늘 목표가 6번까지 하는 게 목표거든요. 6번까지. 그래서 좀 빨리 해야겠죠? 자, 데일리 테스트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경제학과 전통 경제학을 비교한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일단 환경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주어 자리에 보면은 환경 경제학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지금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부문적으로 좀 팁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because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콤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because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어 동사 나오고 원래는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마침표로 끝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콤마가 나왔던 건 뭡니까? 여기에 접속사가 하나 더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because 절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쓰인 접속사는 if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because 뒤에 if가 바로 나온다는 거는 구문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단서를 좀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대부분 잘 맞췄거든요. 환경경제학이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전통경제학만을 따르고 계속해서 자원을 소비를 한다면, 그러면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이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에 맞춰서 대부분 잘 써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 틀린 게 두 군데였는데, 첫 번째는 이 부분이죠. considering. 두 번째는 inevitably. 이 부분이었어요. 자, inevitably를 이 자리에다가 쓰신 분들이 많거든요. inevitably.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은데,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inevitably로 쓰면 experience, 동사를 수식하는 건데, inevitably로 쓰면은 resource depletion을 수식하는 거잖아. 근데 두 개를 봤을 때, 불가피한 자원 고갈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도 뭐 문맥상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관없다.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이거 consider용. 앞에 전치사 나왔잖아. 언제부터 우리가 전치사 뒤에 consider 동사만 썼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자, 다음 거 볼게. 가장 문제가 될 건 2번입니다. 철학적 담론에 대한 거였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요약문을 만들 때 팁을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약문을 완성할 때 가장 기본만 알려줄게요. 기본.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주제를 말하고 부연 설명을 말한다가 요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이게 기본이야. 요약의 기본은 주제와 부연을 합친다가 기본입니다. 됐어? 물론 이렇게 요약문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약문의 기본은 일단 이거라고요. 주제와 부연을 합친 거. 이 글의 소재는 뭐였습니까? 철학적 담론에 대한 이야기였어. 첫 문장에서 나온 게 뭐야? 철학적 담론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죠. 심지어 조건을 보면은요, 여기에 refer to가 나와 있어요. refer to가 나왔다는 건 뭘로 생각해야 돼? 정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구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 왜냐면 refer to는 뭐뭐를 언급하다, 말하다, 일컫는다 라는 뜻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은 refer to는 사실상 얘랑 똑같아요. mean이야, mean. 그냥 뜻한다는 뜻이야. 따라서 refer to나 mean이 나왔다는 거는 어떤 정의를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앞부분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철학적 담론에 대한 개념이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야. 됐어?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됐어요? 보통 우리가 개념을 설명하고 부연 설명으로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이 부연 설명에는요, 분사구문이나 또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나 이런 거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구문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요약에서 보통 이런 걸 많이 활용해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상호위치라는 형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계속적 용법을 완성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힌트로 나온 걸 보면요, philosophical discussion이라고 철학적 담론에 대해서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such as criticism이라고 나왔어. such as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예시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판, 예를 들어 비판과 같은 이런 거야. 그럼 비판과 같은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such as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거의 99%라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명사가 나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비판과 같은 뭐겠어요? 당연히 argument겠죠. 언쟁이겠죠. 자, 일단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풀 때 지문을 보고 풀었겠지만 저는 그냥 상기해서 풀어볼게요. 철학적 담론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의 올바른 정답을 도출하는 게 목표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올바른 정답이란 건 뭡니까? 어떤 상반되는 게 있어요.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거와 같은 그런 상반된 개념에서 기준을 잡아주는 것. 철학을 통해서, 철학적 담론을 통해서 어떤 정답을 얻어냈어. 그럼 그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첫 문장에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럼 하나의 올바른 정답을 도출해낸다. 이 도출하는 과정인 거죠. 철학적 담론이라는 것 자체가. 됐어요? 이야기니까. 근데 이 정답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언쟁을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언쟁을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다 같이 철학자야. 그러면은 야,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다고 생각해. 그럼 여기 있는 나머지 철학자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거 아니었잖아. 이거 아니었어. 어떤 내용이었어? 야,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야, 그 말 안 맞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또 딴 애가 야, 그것도 안 맞지. 계속 서로 비판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비판과 같은 언쟁을 통해서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문장에서도 대부분 여러분이 잘 써주셨는데 아마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단어가 이 why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는 전에 보니까 여기 mutual disagreement 요거를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agreement는 동의란 뜻도 있지만 합의란 뜻도 있거든. 합의 또는 일치란 뜻도 있어요. 그럼 disagreement니까 불일치야. 불일치. mutual은 상호간에 이런 거니까 상호간의 불일치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한번 보자면 derive는 도출해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일단 through which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만약에 through which가 없이 그냥 주어 동사가 나왔다고 쳐보자. 그럼 구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philosophical discussion refers to 주어 동사가 나왔어 앞에 어쩌고 저쩌고 콤마 찍혀 있어 여기. 근데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와버려. 그러면 구문적으로 문제가 되죠. 이 주어 동사와 이 주어 동사를 연결해줄 접속사 같은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콤마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가 됐든 관계사가 됐든 뭔가 하나 써줘야 됩니다. 따라서 through which가 들어간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물론 through는 맨 뒤에 써도 됩니다. 맨 뒤에 써도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자면 그것을 통해서 즉 philosophical discussion을 통해서 philosopher들은 try to derive 이끌어내요 the same single correct answer 다 하나의 동일한 정답을 도출해내는 거죠. 하나의 동일한 정답. 그렇죠? 근데 뭐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불일치라는 건 뭡니까? 의견이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언쟁을 벌여서 결국 하나의 정답을 도출해내고 그거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점으로 삼는다. 이게 바로 철학적 담론의 목적이다 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여기서 사실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요. 일단 처음에 이 refer to를 활용해서 정의를 제대로 썼느냐라는 걸 첫 번째 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부연 설명 부분에 이 through which를 활용해서 부연 설명을 잘 썼는가 이거를 좀 보고 싶어서 빈칸을 이렇게 떨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일리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고요. 자, 우리는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을 좀 봐야겠죠. 봅시다. 3번부터 볼 거예요. 3번. 자, 오늘은 문제 풀이를 할 시간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숙제를 다 해왔기 때문에. 숙제가 좀 이제 안 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뭐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숙제가 잘 안 되면요. 성적 올릴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대학 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더 얘기 안 할게요.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하면요. 이 4번까지가 패턴 1 지문입니다. 4번까지가. 그래서 패턴 1이 주제, 설명, 결론 패턴이었죠. 그렇죠? 요거를 좀 미리 말하면 지금 패턴 1은 주제, 설명, 결론인데 그 5번 지문부터는 주제, 설명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요 패턴의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 간략하게. 패턴 1은
주제 나오고 설명 나오고 결론 나오는 패턴. 그리고 패턴 2는 주제 나오고 설명 나오고 설명 나오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패턴 1이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주제 설명 패턴은 사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 안 나오는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쉽거든요. 고1에서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 패턴 중 하나입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결론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 결론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글의 구성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결론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크게 보자면 요약의 역할을 하거나 주제를 재진술하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설명 결론 패턴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결론 부분에 빈칸을 뚫어서 시험을 많이 냅니다. 보통 그래서 빈칸이 후반부에 많이 나와요. 빈칸 문제로 낸다면요. 그리고 대입화학이나 이런 문제로 출제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에도 주제가 나오고 마지막 문장에도 주제가 나오죠. 첫 문장, 마지막 문장만 읽으면 주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주제 제목 같은 문제로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성입니다. 요약으로는 뭐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역시나 요약으로도 난이도가 낮고요. 제일 좋은 건 이 결론 부분에 빈칸을 낸다. 그래서 실제로 주제 설명 결론 패턴 보면요. 빈칸이 후반부에 많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여기에다가 빈칸을 뚫기도 해요. 주제 부분에다가. 왜냐면은 주제에다가 빈칸을 뚫어놓으면은 우리가 결론 부분을 보고서 이 주제에 대한 단서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빈칸을 여기다 뚫거나 여기다 뚫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요. 결국 설명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예시예요. 예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하는 부분이 따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예시로 그냥 끝나버리는 글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만약 빈칸으로 낸다면 당연히 첫 부분, 주제 부분에 빈칸을 뚫어서 내겠죠. 실제로 주제 설명 패턴은요. 5번, 6번 지문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번 지문이랑 6번 지문 한번 보시면요. 전부 다 빈칸이 1번 문장에 나와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보이세요? 왜냐면은 주제 부분에다 빈칸을 뚫어서 전부 다 예시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 빈칸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주제 설명 패턴 같은 경우는요. 요약이나 제목으로 내기도 합니다. 얘랑은 좀 다르게. 얘는 요약이나 제목으로 내기엔 조금 낮아요. 난이도가. 근데 얘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설명을 두 개로 나눴을 때 이 둘을 대조관계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평면 반박으로도 쓸 수 있고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점을 말하면 여기서 단점을 말하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약으로 쓰기에도 사실은 되게 좋은 구성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입학으로 내기에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다시 돌아가서 3번부터 볼 건데 여러분께서 숙제를 해놓은 것들이 있죠. 전부 다 작성한 게 있고요. 특히 빈칸에 정답 논리 든 거 쓰는 란이 있죠. 우측 오른쪽에. 그 부분은요. 저는 사실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이따가 이거는 같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것과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잘 고쳐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은 항상 중요하죠. 소재를 제시해 주는 부분이니까요. There is a growing body of research. 점점 늘어나는 연구들이 있대요. 대절 이하인데요. shows, 보여주는 연구랍니다. 대절 이하를 보여주는. 그럼 여기까지는 중요한 내용 하나도 없죠. 대절 이하가 중요하겠습니다. Too much information can hinder behavior change. 여기가 중요하게 돼요. 뭐랍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는요. 행동 변화를 방해할 수 있대요. 됐어? 이게 중요한데요. 잘 봐봐.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거를 캐치해야 되냐면요. can hinder. 여기 hinder라는 표현은 일단 마이너스죠. 방해한다는 겁니다. 안 좋은 말이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동 변화란 말이 있어요. 이 행동 변화란 말은요. 뒷문장 내용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 행동 변화라는 게 좋은 쪽으로의 변화인지 안 좋은 쪽으로의 변화인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좋은 쪽으로의 변화라면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방해한다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안 좋은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나쁜 쪽으로의 변화를 방해한다고 하면은 이건 좋은 말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을 봤을 때는 일단 주요 소재는 뭡니까? 과도한 정보에 대한 거예요. 과도한 정보. 됐어요? 과도한 정보. 제공이라고 쓰는 거예요. 과도한 정보. 그렇죠? 이렇게 소재를 정하면 되겠죠. 그럼 이 과도한 정보 제공인데 이 과도한 정보 제공이 행동 변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맥락의 느낌으로 보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행동 변화는요, 그냥 가능성만 놓고 보자면 플러스 1 가능성이 높아요. 플러스 1 가능성.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동에 변화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쁜 쪽으로 행동이 변화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는 좋은 쪽으로의 행동이 변화된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걸 인지한 상태로 한번 봐보자고요. 2번 문장. With apps monitoring sleep, heart rate, calories, exercise steps, stairs, and breathing 까지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 앱을 가지고요. 감시한대. 뭐를? 수면, 심장박동수, 칼로리, 운동, 걸음수, 계단, 호흡 이런 거를 감시하는 앱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뭘까요? 이거야 이거. 됐어? 이거잖아. 이거 다 감시해주는 거잖아. 얘가 스마트워치 같은 거. 스마트워치라 생각하면 돼요. 얘를 가지고 not to mention 하면은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소비, 인터넷 사용, 그리고 다른 행동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 뭐 수면이니 심장박동수니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요 한마디로 한번 말해볼까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볼게요. 이 예시들을요. 건강과 관련된 됐어? 이렇게 퉁칠 수 있나? 맞아요? 건강과 관련된 거잖아요. 전부 다 수면, 심장박동수, 칼로리, 운동, 걸음수, 계단수, 호흡 이거 다 건강이랑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퉁치면 되죠. 자, 건강과 관련된 것을 추적 감시하는 앱을 가지고요.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In an age of personal quantification. 개인적인 수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수량화의 시대에 살고 있대요. 자, 처음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면 어떻게 한다? 행동 변화에 방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첫 문장에서. 근데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장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현재 개인화된 수량화, 개인적 수량화 시대에 살고 있대요. 개인적 수량화. 자, 현대는 개인에 대한 수량화, 뭐 정량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정량화 시대라고. 그래서 예전에 스마트워치가 없었을 때는 나의 건강 정보에 대해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나? 그때는 좀 한계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이거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거 쓰면요. 다 수치화돼서 보여줘요. 제가 작년 5월에 이걸 처음 샀거든요.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근데 이제 나는 솔직히 내가 뭐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근데 이제 선물 받았으니까 예의상 운동을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 차고 와이프한테 나 운동 갔다 올게 해서 이제 나갔어요. 근데 집 앞에 이제 그 한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막 뛰었지. 근데 이게 운동 모드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막 눌러봤어.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얘가 막 시켜. 나보고 뭘 하라고 시켜. 속도를 높이세요. 뭐 속도를 줄이세요. 얘가 막 시켜. 그럼 시키는 대로 난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뭘 확인하냐? 지금 내 심장박동수가 어떤지, 내가 지금 시속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나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수량화, 정량화로서 내가 바로 측정해서 볼 수 있는 값들인 거죠. 그렇죠? 현대는 그런 세대라고요. 현대는 뭐다? 개인에 대해서 정량화된 정보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됐죠? 그걸 일단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보자면 We can instantly know. 우리는 즉시 알 수 있어요. 뭐를? How much of everything we're doing, have done, and should do.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모든 것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해왔는지, 해야 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답니다. 결국 수량화된 정보, 이 정량화된 정보는요 그냥 즉시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시성이라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한 내용 3번까지는요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점. 알겠죠? 왜냐면은 인간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정량화를 했고요. 이 정량화된 정보를 우리가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2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대조라고 썼는데 엄밀히 말하면 대조가 아니고 역적이에요. 역적. 제가 잘못 썼어요.
다시 수정할게요. 4번 같은 경우는요 while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의 논리 구조에서 while A, B가 나오면요 당연히 B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A 하는 반면에 B 하다라는 거니까요 당연히 B를 하고 싶어서 이 구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훌륭한 정보이지만 가지기에 그러니까 가지기에 훌륭한 정보라고 그것이 뭔데요? 정량화된 것을 말하는 거겠지. 그 정량화된 게 가지기에는 훌륭한 정보인데 근데 too much data 너무나 많은 데이터는요 can actually lessen the pleasure 어떻답니까? 실제로 즐거움을 감소시킬 수 있답니다. 그럼 즐거움을 감소시킨다 했으니까 이건 뭡니까? 단점이죠.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자. 즐거움을 감소시킨다. 이거는 결국 뭡니까? 단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앞에서는 장점을 얘기했어요. 정량화된 정보를 우리가 즉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었지만 그래 그 이점 좋다 이거야. 훌륭한 정보지. 근데 즐거움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감소한다. 여러분 지금 이 패턴을 보면은요. 잠깐만 봐봐. 첫 문장에서 여기 보시면 too much information은 behavior change를 hinder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주어가 too much information으로 나왔어요. 주어가.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부분 어떻습니까? too much data라고 나왔어요. 똑같죠? 똑같은 주어예요. too much information, too much data. 너무나 많은 정보, 너무나 많은 데이터. 똑같은 말이죠. 됐어요? 자, 근데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행동 변화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안 좋은 말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렇죠? 여기서 뭐랍니까? 즐거움을 축소시켜버릴 수 있답니다. 어떤 즐거움이냐? We get. 우리가 얻는 즐거움이야. 뭐로부터? 심지어 건강 활동으로부터 얻는. 됐어요? 건강한 활동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즐거움이 있대요. 근데 그 즐거움을 감소시켜버린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Like exercise, sleep, diet, and savings. 운동, 수면, 식단, 저축 뭐 이런 거와 같은 건강에 좋은 활동으로부터 오는 그런 정보들이 있겠죠. 근데 그 즐거움은 어떻게 한다? 깎아버린다. 자,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즐거움이 깎일까? 왜 감소될까? 이유가 있겠죠. 자, 그에 대한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면서요. 어떤 노력이야? To measure, track, and think about it. 그것을 측정하고 추적하고 생각할 노력이겠죠. 이런 거를 해야 함에 따라 액티비티스는요. 활동 그 자체가 옮겨갈 수 있어요. 어디에서? 라이프스타일에서 워크로 옮겨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제가 좀 사고를 좀 확장해서 한 건데요. 잠깐 생각을 좀 확장해 볼게요. 생활 양식에서 일로 전환된다라고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뭐랄까 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규칙성? 뭐 이런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거는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거는요. 불규칙성에서 얻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불규칙성이라는 거는요. 예상치 못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상치 못한 것. 여러분 예상한 것에서는요.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예상한 거에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다못해 어떤 영화를 봐. 근데 뒷내용이 예상이 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전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 반전이 있어야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것처럼 어떤 예상치 못한 거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공부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공부예요. 공부라는 거는요. 예측이 가능하고요. 지루한 거고 꾸준한 거고 규칙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하면서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변한다는 거는요. 어떤 좀 딱딱딱 하고 떨어지는 그런 규칙적인 일로 변하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시로 해보자면요. 제가 만약에 이런 스마트워치 없이 그냥 운동을 한다면요. 이거는 나의 정량화된 수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느낌으로만 순전히 판단해야 되잖아. 그렇지? 내가 땀을 많이 흘렸어. 한 2kg 빠진 것 같아. 그냥 그러면 괜히 뿌듯하잖아.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정량화가 된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살 빠지는 게 막 실시간으로 보여. 내 몸무게가 실시간으로 보여. 근데 열심히 땀 흘려갖고 했는데 몸무게가 0.1kg 빠졌어. 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때 운동을 했다 했잖아. 이거 처음 산 날. 그날 이후로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어. 왜 그러냐면 뭔가 얘가 시키는 대로만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그래서 사실 뭔가 일로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미가 떨어진다. 그럼 결국 즐거움이 감소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로 느껴진다. 그냥 이거죠. 간단하게 쓰자. 그렇죠? 일로 느껴진다. 자, as a consequence, 그 결과 our motivation to engage in these health activities, 이러한 건강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동기가 drops,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상. 그래서 even if the data would help us understand, 그 데이터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도와준다 하더라고요. 뭘 이해하게 도와줘? What we should do.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이해하게 도와는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oo much data. 주어도 똑같네요. too much data. 너무나 많은 데이터는 블라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빈칸에 대한 단서가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처음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는 행동 변화를 방해한다. 안 좋은 말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장점 나왔고요. 자, 너무나 많은 정보는 즐거움을 감소시킨다. 또 안 좋은 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6번 문장 보면은 그 건강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떨어진다. 동기가 떨어진다. 다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과잉 정보는 욕구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죠. 좋은 점은 뭡니까? 정량화된 수치를 즉시 확인 가능하다. 좋은 점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정도는 알려줄 수 있다고. 이거는 장점을 말했잖아. 그렇지? 여기까지는 장점을 말했어. 근데 even if를 썼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 그러면 뒷내용은 반대인 단점이 나와야겠죠. 장단점을 요 마지막 문장에서 다 말하고 있네? 그럼 뭡니까? 결론이자 요약을 해주고 있는 거죠. 됐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자, 그러면 그 단점 부분, 너무나 많은 데이터는 뭐다? 욕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떤 욕구? 내가 좀 뭔가 좀 해봐야겠다. 이거 좀 해봐야겠다. 하는 그 동기부여, 욕구 이런 거를 떨어뜨린다. 이런 내용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습니다. 3번. Defeats our desire to do anything about it.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것에 대해 어떠한 것이라도 하고자 할 우리의 desire, 욕구를 defeat한다, 패배시킨다, 죽여버린다. 됐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해오신 부분을 한번 쭉 같이 한번 볼게요. 질문 1번부터. 자, 소재는 제가 아까 써드렸죠? 과도한 정보 제공입니다. 2번, 3번과 4, 5, 6번 문장은 어떤 논리 관계냐? 2, 3번 문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too much information이 우리에게 주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4, 5, 6번은 그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역적 관계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역적 관계. 자, 그 다음에 7번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당연히 결론인데 결론이라고 쓰긴 너무 간단하죠. 요약해주는 겁니다. 장단점을 둘 다 말하고 있으니까. 요약이죠, 요약.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번호 쓰는 거 한번 볼게요. 주제, 설명 1, 설명 2, 결론. 너무 쉽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이고요. 설명 1, 설명 2는 어떻게 나누면 돼요? 역적 관계를 기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이 설명 1, 4, 5, 6번이 설명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결론은 당연히 7번이고요.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 문제 제기로 썼어요. 이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를 비판 문제 제기. 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비판 문제 제기. 저는 그걸로 썼습니다. 이거를 예시 추론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시 추론은 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시는 아니거든요. 예시는 아니고 부연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시 추론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비판 문제 제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빈칸에 들어갈 건 결국 뭡니까? 투머치 데이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안 좋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좋다는 내용. 첫 문장부터 얘기했잖아. hinder behavior change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lesson이라고 해갖고 줄인다라는 말도 나왔죠. 감소시킨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도한 정보 제공이
안 좋다라는 쪽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어조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판 문제 제기로 정답에 놀리는 거를 체크했습니다. 자, 마지막 중심 내용 요약 부분 읽고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신체 활동과 생활 습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자 여기 이제 빈칸이죠, 행동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정보, 근데 지나치게 많은이라고 썼는데 뭐 과도한이라고 써도 되겠고 뭐 과잉이라고 써도 되겠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정보로 인해 행동을 변화시키기